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본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베 내각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 내각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본 시장은?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혁다운 개혁을 신임 총리는 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아베 자녀 임기 1년만 대신하는 과도 정부이기 때문에요. 코로나 대책에 주안을 두는 이런 정책 기조를 띌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과 관련된 청사진은 내년 10월에 출범하면 차기 총리의 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마저도 디프레션 극복이라는 경제 정상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아베가 추진했던 그동안의 과도한 금융 완화로 인해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본은행의 독립성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두 번에 걸친 소비세 증세로 인해서 재정 건전화는 뒤로 후퇴하고 말았는데요. 국채 발행만 남발하다 보니까 미래 세대의 그 부담이 더 가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 기대가 추락을 하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 위축을 초래시켰고요. 또 고용과 임금이 억제되는 부작용만 현재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일본 그 총리가 되든지 간에 경제와 관련된 정상화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베 총리 아베노믹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정책인지 먼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성장 전략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화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담한 양적 완화, 또 두 번째로는 신속한 재정 지출, 세 번째로는 구조 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세 개의 화살이 모두 관역을 한참 비껴 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꺼냈던 네 번째 화살이죠. 도쿄 올림픽도 불발에 그치면서 올해 1분기 일본의 연율 성장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1.4%고요. 2분기는 더 참혹한 마이너스 27.8%입니다.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고요. 이 때문에 올해 일본이 아주 잘해야 마이너스 6% 성장, 그리고 최악의 국면에는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질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상장 기업의 30%가 적자에 빠졌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모두 상반기에 적자로 전환을 된 상태입니다. 아베 집권 기간 동안에는 부가가치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구조 개혁을 진행시키고 했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질 않고 있고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1인당 생산성을 보면은 OECD 36개국 중에서 일본은 21입니다.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로는 줄곧 내림세인데요. 이제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어떤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좀 빠져든 것입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 좀 경제가 정상궤도 간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안 좋아진 거잖아요.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좀 나와야 될까요? 네, 일본 경제는 하루라도 먼저 정책의 중심을 수요 창출해서 공급 측면으로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인 그 정책이죠. 디지털화를 다른 선진국처럼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고요. 또 도쿄에 집중된 경제 구조로 인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화시키는 작업도 해야 되겠고요. 또 재택근무나 온라인 진료, 온라인 교육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신 고용 시스템, 급여 체계를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바꿔야 되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서 국채 매입이라든지 ETF 매수에만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 완화와 관련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통화 정책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요. 공격적 금융 완화가 아니라 이제는 수비 정책으로 빨리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일본 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는 이제 끝이 난 것 같고요. 아베노믹스는 이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까?
네, 아베는 임기 동안에 자신이 주가를 두 배로 끌어올렸다. 그 두 배로 끌어올린 것은 맞는데 전 세계도 공이 유동성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15조 엔, 그리고 엔화 약세를 자기가 이끌었다. 또 실업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참담한데요. 성장률 목표 2%는 달성하긴커녕 지금 마이너스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또 물가도 2%가 아니라 제로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당 실질 임금은 역으로 마이너스 3.5% 빠졌다는 거죠. 디프레이션을 전혀 탈출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2012년에 내건 목표죠. 2020년까지 일본의 GDP 규모를 600조 엔 정도까지 달성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포스트 아베 후보 중에서도 그나마 개혁적인 인물이었죠. 이시바 시게루라든지 기시다 후미오 같은 그 사람이 총리가 되더라도 아베노믹스를 크게 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단명 정권이고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일본의 정치 구조라는 점, 그리고 정치가 불안해지면은 기업 실적 개선은 물 건너가게 되고요. 임금 인상은 오히려 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소비 확대도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선순환이 깨진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 하락, 엔고가 어느 순간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이 상황인데도 일본 정치인들은 아베노믹스가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으면 깔끔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네, 일본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요. 지지자들에 대해서 후원회하고 지방 선거 조직이 뽑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민당 의원의 5분의 2 이상은 세습 의원입니다. 낙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지정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자민당은 늘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패밀리 의원, 그리고 도련님 의원, 그리고 공주 의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민당의 정치인 후원의 그 핵심 세력들은 지역 상공인들이나 친여권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은행을 통해서 저리에 정책 자금을 계속 대출 받아왔기 때문에 2차원적인 금융화를 바꾼다면 아무래도 표가 달아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출 기업한테는 숨통을 틔워줬지만 지역의 그 민원 사업도 도와주고 시작했고요. 또 고투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돈을 퍼주는 이런 정책들은 모두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 긴축 정책으로 바뀐다고 하면 조삼모사라냐 하면서 정치인들을 지역 상공인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이와 관련된 액션을 취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한다라는 얘기가 뭐 건강상의 일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자마자 이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누가 차기 총리가 되든지 간에 아베보다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쓸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들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요. G7 국가에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대입니다. 또 한국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 시 강경 대응을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번 차기 총리 후보에 나섰는데요. 전부 극보수 정치인입니다. 강경파가 이끄는 아베 시즌 2가 개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자민당의 한 지붕 다가구가 모여 사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7개 개파와 파벌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민당 안에서 5대 파벌이 미뤄지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간방 장관만 하더라도 이런 아베의 막구 정치가 가능한 사람이고 아베 절대 노를 외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포스트 아베 그리고 차차기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도 사실 총재 선거 방식이 분명히 법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막후 정치가 통용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아니 21세기 저게 가능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민당 총재 선거를 보면은 당원 394표 그리고 국회의원 394표 동수로 투표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 지지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총재나 총리로 등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총재 선거는 특히 당원 투표를 3분의 1 정도로 줄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퇴임 뒤에 그 아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리토모 학원의 스캔들 문제, 벚꽃 보는 모임과 같은 정치 스캔들뿐만 아니라 관련 그 문서들을 차례차례 다 폐기시켰습니다. 또 권력 사유와 관련된 범죄를 현재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데요. 이 때문에 수사 구속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다가 충북 총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당원 그 투표를 3분의 1로 줄이는 이런 그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이제 소비세 인하 위안부와 관련된 사죄를 주장하는 아베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에는 당원에 대한 지지율은 1위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는 거의 뭐 꼴찌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아베 같은 경우에는 욕을 듣지만 불리한 투표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기 총리는 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노믹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스가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승계하겠다, 또 아베 정치 철학을 이어가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뭐 아베 돌격 대장인 쿠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2023년 4월 달까지인데요.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그 박격포라고 할 수 있는 2000 금융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융 완화 기조를 바꿨을 경우에는 N구가 찾아오게 되고요. 또 코로나 대책도 무의로 끝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띄우면서 자산과 관련된 그 부를 국민의 소비로 이어시키겠다고 했던 이 공약인데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에 알고리즘 거래가 작동이 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그 국민들의 여론이 소비세 인하라든지 재정 건전화와 관련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뭐 긴축 정책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무늬만 재정 건전화를 외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일본 보니까 소비세율 10%까지 올리고 세금 많이 걷는 것 같은데 재정 건전성은 왜 이런 겁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 이자 지급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 또 재정 확장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매년 90조 엔 정도 쌓이고 있습니다. 세수가 60조 엔인 점을 비교하면 노상 그 30조 엔 정도가 빵꾸가 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연금 지급 연령도 높였고요. 소비세율도 10% 정도 높였지만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고요. 또 기업의 해외 이전이 아주 장기화되면서 좀처럼 GDP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수도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 운영에 계속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재정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표법신 그 고령자 연금에 대해서 수령액을 대폭 삭감시킨다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관봉을 외치면 되지만 누구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하는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뭐 집권당인 그 자민당 같은 경우에 지난 70년간 그랬고요. 민주당도 잠깐 정권을 잡았지만 개혁다운 개혁은 지금 일본에서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이즈미 정권 때 우정 미정화를 검토했을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절대 일본에서는 이런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부도는 사실 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안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의 국가 부채는 1,100조 엔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일경 한 3,000조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내년쯤 되면은 국가 부채가 뭐 1,000조 원 시대에 뭐 돌아온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부채는 진짜 세 발의 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세수가 60조 엔 정도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의 18배나 되는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 기업이 매출액 대비 18배의 부채를 안고 있다면은 즉시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그나마 버티는 것은 외환 보유액이 1조 3,700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대순자산만 무려 4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세계 1위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90%는 일본 기업 개인이 갖고 있는데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미래가 불안하지만 다른 대안보다 국채가 낮기 때문에 국채를 산다고 합니다. 메가뱅크가 파산하면은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을 통해서 돈을 찍어서라도 그 부도를 막아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일본 국채 발행 금리가 0.04%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일본 가계가 금융자산 1,800조 원을 계속 세수를 담보로 해서 계속 그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금이나 은과 같은 안전자산이 크게 상승한다면은 일본의 이런 그 믿음도 깨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